네, 안녕하십니까. 정재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고 개론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계를 내시고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제6장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 어플리케이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웹은 1989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팀 버너스리라는 분에 의해서 연구 목적의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획할 당시에는 웹을 하이프테스트 프로젝트라고 불렀는데요. 이 하이프테스트 프로젝트라는 것은 1960년대 테드 넬슨이 만든 신조어로 다른 문서와 연관관계를 가지는 텍스트를 의미한다. 즉 텍스트면서 다른 문서와 연계가 되어서 웹상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이퍼텍스트 프로젝트다 이렇게 불렀고요. 이게 웹으로 지금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웹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여기 FTP, 텔넷, HTTP, SMTP, POP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FTP는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아니면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어떤 파일을 전송하고 전송받고 또 파일을 전송하다가 끊어지면 다시 끊어진 곳부터 다시 이어서 받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FTP라고 할 수 있고요. 텔넷은 우리가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장비에 어떤 터미널 형태로 접속하는 어떤 서버를 설정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설정할 때 터미널 형태로 접속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텔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어떤 그 사이트를 검색할 때 앞에 주소에 HTTP라고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웹 브라우저에서 어떤 그 홈페이지를 조회하고 구동시킬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SMTP는 우리가 메일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게 SMTP라고 보면 되고요. POP, 팝은 누군가가 나한테 전송한 그 메일을 내가 메일 서버로부터 가져올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웹에서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HTTP입니다.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시죠.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HTTP에 따른 명령을 해석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고 이런 넷스케이프라든가 모질라, 뭐 오페라, 모질라 등 요즘 많이 쓰는 크롬, 네,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웹 브라우저는 이런 HTML, 또 ASP, JSP, PHP 등 웹 프로그램 코드를 해석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HTML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는 요소, 태그, 속성,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소라는 것은 HTML에서 시작과 종료를 태그로 나타내는 모든 명령어를 요소라 하고요. 이 태그라는 것은 그 요소를 또 시작하고 종료하는 을 의미하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속성이라는 것은 구체화된 명령어를 일컫는 이야기고요. 변수라는 것은
그 속성과 관련된 값을 저장해서 HTML을 구동할 때 적용하는 값들을 변수라고 합니다. 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 WAS라고 부르는데요. 인터넷상에서 HTTP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미들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서 그런 하드웨어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HTTP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하나의 중간 단계의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인 미들웨어 WAS로는 톰캣, TMAX, 제우스, 비아 웹, 로직, IBM, 웹스페어, JBoss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곧 직장에 IT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그 회사에서 만약에 와스를 운영한다 하면 아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고요. 만약에 요즘 오픈소스로 구성을 많이 하는데 오픈소스로 구성을 하고 있다면 이런 톰캣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설치도 하고 구동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사회에 나와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웹 어플리케이션은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응용 웹 어플리케이션은 주로 세 계층으로 구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 계층은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실제로 시키는 웹 브라우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계층은 이 중간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 계층은 동적 웹 컨텐츠 기술 과 같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ASP, ASP.NET, 또 CGI, JSP, PHP 이런 것들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는 랭귀지입니다. 이게 중간 계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세 번째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웹 브라우저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킬 때 첫 번째로 웹 브라우저로 접촉을 해서 이런 ASP나 JSP로 된 프로그램을 구동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웹 브라우저, 여기서 웹 브라우저는 웹 문서를 해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는 절차나 프로세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면요. 먼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브라우저나 파이어폭스나 크롬 이런 것들이 웹 브라우저가 되겠죠. 이런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HTTP나 또 HTTPS 이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면 네이버닷컴을 치면 네이버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를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리퀘스트 요청을 날리게 됩니다. 날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요청은 네이버에 도달을 하겠죠. 그 네이버에 가면 이렇게 네이버를 악성 코드로부터 막아주는 웹 방화벽이 존재를 합니다. 이 방화벽은 우리가 파이어월이라고 부르고요. 이 방화벽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HTTP는 그 80번의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보안이 되어 있는 HTTPS 보안 프로토콜은 443이라고 하는 포트가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이어월은 이런 80번과 443, 443번의 포트는 기본적으로 오픈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 포트를 파이어월에서 막아놓으면 웹으로 접근하는 모든 패키지 다 여기서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포트는 파이어월에서 열어놓게 되고요. 그 포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네이버를
여러분들한테 에게 네이버 페이지가 전달되는 웹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접속을 하게 되고 이 웹 서버는 여러분의 요청을 가지고 WAS라고 하는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웹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접근한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지식 검색을 했다고 하면 지식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웹서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응답을 해주게끔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웹서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IIS라든가 리눅스의 아파치, 톰캣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접근을 하게 되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아까 중간 계층이라고 했죠. ASP, PHP, Java, JSP 이런 어떤 그 인터넷 랭귀지를 통해서 구축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이라든가 MySQL, MS SQL, MySQL, DB2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웹서버를 통해서 여러분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HTTP는 웹상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어떤 프로토콜로서 TCP/IP와 관련된 하나의 응용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통신 구조는 비연결형과 무상태 특성을 가집니다. 비연결형 구조는 HTTP 통신의 특성인데요. TCP 통신을 하고 난 이후에 요청에 대한 응답이 처리되면 TCP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무슨 명령어 HTTP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을 하거나 구글 검색을 딱 해서 어떤 원하는 지식을 검색을 했어요. 하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보는 동안에는 TCP의 통신이 바로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또 요청을 할 때 새롭게 또 세션을 연결해서 통신이 이어지는 그런 방식을 비연결형 통신 구조라고 하고요. 무상태 통신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그 TCP 연결을 끊고 있어도 이게 마치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계속 연속성을 가지기 위한 통신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청에 대한 응답 작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쿠키라든가 CJI 스크립트 이런 세션 정보를 이용해서 무상태 통신 구조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HTTP 프로토콜의 특성에서 HTTP는 요청과 리퀘스트와 응답, 리스폰스의 메시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HTTP 통신은 클라이언트의 HTTP 요청 메시지에 대해서 서버에 대한 HTTP 응답 메시지를 받는 형식이고요. 따라서 요청과 응답 메시지는 HTTP 통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라인을 통해서 리퀘스트 요청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요. 서버 쪽에서는 그 요청에 의한 응답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네, 먼저 HTTP 요청 리퀘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전송할 때 보내는 패킷을 리퀘스트라고 하는데요. get이나 post 같은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볼 때는 g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때는 post를 사용을 합니다. 리퀘스트 메시지의 구조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HTTP 리스폰스인데요. 응답이죠. 클라이언트가 보낸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 패킷입니다.
이 리퀘스트는 누가 응답을 할까요? 네, 리퀘스트를 클라이언트가 보내고 일반 PC가 보내고 리퀘스트는 서버가 웹 서버가 하게 됩니다. 쓰고 있는 프로토콜의 버전, 또 요청에 대한 실행 결과 코드, 또 HTTP 상태 코드에 대한 내용의 이 리스폰스 패킷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조는 이러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HTTP의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 페이지에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둘 간의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데 사용되는 메소드 중에 get 방식과 post 방식이 있습니다. 이 get 방식은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이름과 값이 결합된 스트링 형태로 전달되는 방식인데요. 브라우저 표시줄에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 표시줄에 어떤 그 스크립트 같은 명령어가 거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부 get 방식으로 전송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URL 길이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또 쿼리 이름의 값이 결합된 스트링 문자형 형태로 전달되고 전송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어떤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스트 방식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인코딩하여 헤드를 통해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인텔리전트한 전송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링크를 통해서 해당 페이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보안상에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전송 데이터량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정보도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또 서버의 상태, 데이터 변경에 사용됩니다. get 방식보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의 중요성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거의 한 7, 80%가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통한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웹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보안 정책에서 결함이나 에 의해 가지고 또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시스템 개발에서 눈에 띄지 않는 취약점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생명주기 전체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웹이 대중화되고 웹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조직의 자산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웹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웹이 공격당하는 순간 또 개인 정보 유출되고 금융적인 피해, 내부 시스템 파괴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쉽게 다른 어떤 웹 서버를 공격할 수 있어요. 유튜브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유튜브에서 해킹 기법이라고만 쳐도 간단한 웹 공격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매우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웹 취약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과 연결된 모든 시스템에서 기계의 허점이나 또 프로그램의 허점이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취약점이라고 하고요. 컴퓨터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결함, 그 다음에 체계 설계상의 허점으로 인해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공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를 열람하게끔 하는 그런 약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약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넓은 의미로는 사용자 및 관리자의 부주의, 또 사회공학 기법, 우리가 옆에서 어떤 그 중요한 기밀을 훔쳐본다든가, 또 옆 사람에게 어떤 그 회사 기밀을
뭐, 옆 사람을 통해서, 뭐, 훔쳐간다든가 하는 이러한 약점을 포함한 정보 체계의 모든 보안상의 위험성을 우리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약점 점검이라는 것은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점검 이러면 그냥 검사를 하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보안에서 정보 보안에서 취약점 점검이라는 것은 그런 점검 단계를 넘어서 그 점검 상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법까지를 제시하는 것, 이런 것을 취약점 점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취약점을 통한 공격에는 제로데이, 원데이, 올데이 공격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제로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데이는 특정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한 공격 기법이 아니고 해당 취약점에 대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패치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격의 기법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현재 알려지지 않았고 패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로데이 공격을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원데이 공격은 현재 최신 취약점이 발견된 상태고요. 또 패치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서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것을 원데이 공격이라고 합니다. 원데이 공격은 우리 사용자들이 조금 더 부지런하고 정보에 빠르거나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올데이 공격은 취약점이 이미 발견된 지 오래되었고 보안 패치도 이루어졌어요. 발표도 됐어요. 그런데 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버 관리자라든가 컴퓨터 사용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미 알려진 그런 공격도 막지 못하는 상태, 그런 것들이 올데이 공격에 당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취약점 점검 방법입니다. 점검 방법은 크게 자동 진단, 또 수동 진단, 소스 코드 점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동 진단은 툴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동화 점검 도구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방식이죠. 자동화 진단 점검 툴을 이용을 하면 쉽게 빠르게 점검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자동화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한 점검이 좀 힘들 수가 있고요. 수동 진단이라는 것은 직접 점검자가 매뉴얼대로 진단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웹서버와 그 많은 취약점을 다 일일이 수동으로 진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을 보통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자동 진단을 해요. 해서 어떤 1차적인 취약점을 발견을 하고요. 그 취약점을 수동 진단으로 점검을 해서 확실한 취약점을 점검하는 방법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개발 보안 쪽에서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소스 차원에서 취약점이 발생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용 툴을 사용해서 확인된 결과를 점검자가 검증해서 정상적인 탐지 혹은 비정상적인 탐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소스코드 점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취약점 점검 절차입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취약점 점검은 크게 정보 수집 단계를 1단계로 보는데요.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알아가는 단계죠. 이때는 취약점 자체를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취약점을 점검할 대상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가
정보 수집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취약점 점검 단계입니다. 취약점 점검 방법을 사용하여 본격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취약점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취약점을 점검하고 나면 잘 돌아가는 시스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취약점 점검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하고요. 취약점 점검을 하기 전에 이 수집 단계에서 취약점 점검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취약점 점검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서 나온 여러 가지 취약점에 대해서 취약점을 정리하고 또 그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보호 조치 방법을 제시하는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취약점 결과 보고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